안녕하세요. 새법률산책 김슬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들 역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난임을 줄이고 난임 부부들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살펴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 그리고 늘어가는 난임 부부. 연령 증가와 더불어 육식 섭취의 어떤 과잉, 환경 호르몬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난임을 더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 시술부터 해서 이식하고 채취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은 5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검사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미금 1,000만 원이에요. 늘어가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회복되지 않아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인 이른바 딩크족도 늘어나고 있지만 난임을 겪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환자는 2014년 20만 명을 넘어서 7년 전인 2007년보다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남성 난임 환자의 수와 여성 난임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의 진단 기준은 무엇이고 난임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진단 기준은 이제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안 될 때 난임이라고 그러고요. 대략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늘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결혼한 부부의 10% 정도, 10쌍 중에 1쌍 정도가 난임이었다면 2000년대를 지나면서 15% 정도, 대략 6쌍이나 7쌍 중에 1쌍 정도가 난임을 이제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증가와 더불어 육식 섭취의 어떤 과잉, 환경 호르몬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난임을 더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5세에서 34세 여성 중 약 37%가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35세에서 39세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아 관련 시술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처음 난임 부부들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난임의 원인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부부들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자연 임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공수정도 3회 이상 시행을 하였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시험관하기 시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난임 부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혜택 또한 한정되어 있어서 난임 부부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난임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은 37.9%인 것으로 집계됐고, 치료를 중단한 부부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난임 부부들의 치료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은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으로 소요되고 있고 체외수정 시술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임 부부들이 이러한 비용으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인공수정은 3회에 걸쳐 50만 원 비용을 정부 지원해주고 있고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는 1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준이 건강보험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현재 만 44세 이하 여성,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수정의 경우 회당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신선배아 1회당 190만 원 한도, 동결배아 1회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난임 부부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들일까? 2012년부터 난임 시술을 받아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상이 2011년도에 자연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인공수정 3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8월까지 시험관 아기 4번 지원을 다 받은 거죠. 피검사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뭐하고 할 때는 기본이 그냥 무조건 시작하게 되면은 2~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음파 비용은 또 따로 들어가는 게 갈 때마다 2만 원, 뭐 많게는 3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시술도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시술부터 해서 이식하고 채취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채워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지원 이제 해줘가지고서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5차부터는 오로지 제 자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0만 원, 뭐 많게는 6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검사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미세수정이 들어가고 뭐 염색체 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돈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은 작년 8월에 4차 끝나고 나서 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쉬면은 안 돼요. 사실상은 쉬면은 안 되는 건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저도 지금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모아서 저도 이제 내년 또 한 3월쯤이면 되면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쉬면서 사실상은 돈을 좀 모으는 기간인 거예요. 이에 국회에서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인데요. 난임은 정말 고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와도 다를 바 없는 중대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더 쉽게 가질 수 있게 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난임 관련 법을 내게 됐는데 난임 시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비용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부담이 큰 데다가 또 여러 차례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어쨌든 국가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해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때문에 갖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 원이 되는 만큼 임신 정년기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60대에도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44세 미만의 그 부부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로 그 한정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나이
아이 제한을 없앴다는 데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차례씩 병원에 가야 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제대로 착상하기 위해 휴식이 필수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난임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휴가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정윤희 씨의 경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간다고 시험관을 들어가게 되면은 열흘 전에 먼저 한번 가고요, 병원을. 그러고 나서 시험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 날짜가 가는 건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식하는 날짜까지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가가지고 초음파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그 문제인 거예요. 병원에서도 항상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주면 더 효과는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거의 아침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들도 출근 시간 전에 좀 먼저 열어가지고 해주긴 하지만 그럼 8시에 들렸다가 회사를 가게 되면 늦잖아요, 여하튼. 그것조차도 눈치를 보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강훈 의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적어도 이 난임휴가를 90일 정도는 줘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안정적으로 착상이 되게 하려면 일정 기간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반드시.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들어가는 건 이제 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주면 당장 이게 부담이 되고 비용이 발생하고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아이를 갖고 생활이 안정되면요.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는 우선 난임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연 90일 이내로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30일까지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난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경제적 지원 외에도 난임 가족들의 정서적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적 지원도 있지만 정서적 지원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도 그 정신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한테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병원을 가기 전에 임신 전 관리의 차원으로 해서 뭐 식이 습관, 생활 습관,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정말 멘탈 피트니스 정도의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키셔가지고 그랬을 때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결국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난임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가임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이걸 한 번씩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의 문제가 된 거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내 문제다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이든 또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이든 이 난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적이나 동남아시아권에 봐서도 아주 수준 밑에
있다고 볼 정도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온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국가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직장에서도 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저출산을 막아내는 데 온 국민이 같이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약 26%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려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출산율 증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난임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할 텐데요. 발의돼 있는 난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취업난으로 힘겨운 구직자들을 2번 울리는 기업들의 채용 갑질. 최근 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치른 지원자 1000원이 탈락돼 논란이 됐고, 공고에 없던 전형을 추가하거나 채용을 번복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지난해 1월 채용 절차 공정화법을 제정해 채용 서류 반환 등 의무 사항을 마련했지만 제재 조치는 미흡한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채용 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구조용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방제용 드론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다양한 무인 이동체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인 이동체 시장이 10년 후에는 1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다양한 개발과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받침이 되면 더 빠른 성장세를 이루지 않을까.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무인 이동체 연구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협약을 통해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는 지원 내용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분진과 소음, 악취 등의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바로 공장 밀집 지역 주변 학교의 아이들인데요.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건강과 학습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와 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장 밀집 지역 학교 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공장 밀집 지역 학교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밀집 지역 학교가 악취, 공해 저감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채용갑질 방지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9명이 채용 과정 중에 의뢰 입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임유영입니다. 아파트나 대형마트 혹은 상가 건물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비장애인이어도 그 공간을 함께 이용하거나 혹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다른 물건으로 막아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속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규정,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짚어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원구의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이곳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오영숙 씨는 보행이 어려운 1급 지체장애인인데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대중교통은 엄두를 못 내고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은 물론 볼일을 봅니다. 직접 운전을 하시는데 네. 자동차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거 많아요.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차는 어딘가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하는데 놓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다 있지 않나요? 있긴 한데 될 데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일을 못 보고. 오영숙 씨와 같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장애인 주차 표시가 있는데 저 표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이 되는 건가요? 누구나는 아니고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초록색은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표시하는 거고, 이거 노란색은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발급받게 되는 거죠. 또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라야만 장애인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실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영숙 씨와 함께 동행해봤습니다. 오영숙 씨가 자주 찾는 한 대형마트인데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들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들로 만차였습니다. 결국 오영숙 씨는 4층에 가서야 간신히 주차할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다녀보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항의해 본 적도 있었어요.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제가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꺼내서 타고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난해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휠체어를 이용하는 오영숙 씨의 경우 비장애인 주차장은 자리가 있어도 휠체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편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이고요. 그다음에 주차 표지를 변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 표지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주차 표지 발급이 제한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보는 기준은 뭔가요? 바리케이트나 물건 적지 부분은 곧바로 즉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방해행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중 주차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즉시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로 볼 수 있고요. 즉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모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장애인 주차구역 점검과 계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직접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점검하는 지체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무실입니다. 주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위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7월 29일부로 바뀐 주차 방해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많이 계도해 주시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점검 시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는데도 가족 명의로 된 그런 주차 가능 표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하시는 분이 대다수고요. 또 위변조된 게 있어요. 차량 번호하고 주차 가능 표지에 있는 번호하고 달라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찾아가 봤는데요. 쉽게 위반 사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표지의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달랐는데요. 이 경우 안내문을 통해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점검 시 비장애인들이 실제로 잘 인정을 하나요? 잘 인정 안 하시죠.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했다 하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분만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항의하시죠. 본인이 당당하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모님 거라든가 가족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차 표지도 없는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장애인이 아닌 거지. 아닌 사람이 지금 주차했다가 장애인 차량 마크도 처음부터 없었어졌죠. 정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단속에 앞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우선돼야겠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주차라든가 휠체어를 꺼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정말 장애인 구역을 좀 잘 지켜주셔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에서 장애인을 잘 볼 수 없다고 하죠.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꼭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al side.